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에 탈당하고 그룹마다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당은 공천 룰을 정하는 등 총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여의도의 시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역 정치 현안까지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전남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지병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광산 갑 국회의원이시죠. 이영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경선은 아주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정치는 선거에 떨어지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열심히 모든 걸 걸어야지. 모든 걸 걸어야죠. 네.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쭉 쉬고 계신 우리 총장님 선거를 보는 요즘 어떻습니까? 관전평. 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국회 갔던 게 2004년인데 네. 우리 지금 정치 환경이나 소위 말해서 그 풍토가 그 사이에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좀 답답한 측면이죠. 아직도 그 2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명함 내밀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정말로 좀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좀 세대 교체도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또 조직을 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이 선거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빈 의원님. 전 네. 의원이시고 이제 이 지역의 정치학자시고 또 원로이신 분께서 되게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원래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이 다이나믹이 허용되지 않는 네. 그런 고착된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치 구조의 전형이 중국이나 일본 또 한국 포함해서 예컨대 북유럽이나 캐나다, 프랑스 이런 데 보면은 30대 총리도 나오고 또 여성 총리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그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정치들이 선보이는데 한국은 유독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정치의 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게 결국 선거 제도의 개혁을 시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한 걸음도 못 나간다 하는 그런 성찰과 자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에 맡겨놓다 보니까 네. 못 풀어가고 있어서 참 많이 한심하죠. 네. 총장님께서는 20년, 3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활개를 치는 모습 그 부분을 재미없게 보셨고 이영빈 의원께서는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모습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영빈 의원께서는 아직 젊은 의원이시죠? 많이 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 많이 젊은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네.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네. 정치 연령이 좀 낮은 편이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나이가 좀 젊은 편이죠. 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아래니까. 저보다 아래면 좀 아래입니다, 총장님. 그렇죠? 네, 총장님 대답을,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예요.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죠. 사실은 나이 가지고 물리적 나이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정치 개혁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다시피 586 물러가라 뭐 얘기인데 586 중에서도 이 국민이 인정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건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했던 사람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오직 결국은 국민의 평가에 따라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이제 바로 그런 바로미터가 되겠죠. 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창당식은 아니긴 했지만 절차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경빈 의원께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가까우시죠? 아무래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고 예. 또 우리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나눠주시긴 했는데 대체로 지역의 여론을 보면 정치인은 이제 결국은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를 끝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다녀보면요. 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걷는 모든 민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예. 우리 이낙연 전 대표 이제 탈당하셔서 새 당을 꾸리셨지만은 민심을 지나치게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정치가 민심과 유리될 때 그 정치에 설 자리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낙연의 정치는 과연 어떤 민심에 기대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이 저희들조차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세는 사실 좀 빠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요걸 이낙연 효과로 봐야 됩니까? 이준석 효과로 봐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그 제3지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그거 하는 분들이 무슨 근거로 하는지를 정말로 주변에 참모가 그렇게 없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 우리 역사에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소선거구제를 하면 양당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2등, 3등은 의미가 없어요. 소선거구제. 무조건 1등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대 양당만이 소위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13대 국회 때 1988년 그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호남은 평민당, 충청도는 김종필의 신공화당, TK는 노태우 민정당, 그 다음에 PK는 YS의 그 통일민주당 이랬거든요. 그때 4개의 정당이 등장을 했어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 선전을 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소선거구제 하면은 양당제로 하는데 왜 13대 하고 지난 16대 때는 세 번째 정당, 네 번째 정당이 생겼느냐. 그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이론 중에서 핵심이 뭐냐.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3당이, 4당이 나온다. 지금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확실한 지역적 기반이 없으면 이건 소멸하게 돼 있다. 이게 기본적인 거의 법칙에 가까운 룰이에요. 네. 지금 아무리 제3당이 모여가지고 해도 호남에서 예를 들면 20% 30%를 얻는다고 합시다. 네. 이깁니까 소선거구에서? 그러니까요. 더 많은 지지를 얻은 당이 있다면 45%짜리가 나오면 거기서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35%짜리가 1등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 30% 얻는 게 중요하냐. 아니고 각 선거구에서 1등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아주 재밌는 얘기가 엊그제 뉴스토마토에서 발표하던 얘기인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는 호남에서 높아요. 네.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는 TK에서 높아요. 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신당 후보가 TK에서 출마했을 때 당선될까요? 안 되죠.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후보 냈을 때 당선될까요? 안 되죠. 결국은 네. 지금
지역구에서는 거의 이건 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이제 연동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례대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예. 지금 그러면 빅텐트가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총장님께서는 소선거구제에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영배 의원께서는 민주당에 미치는 제3지대 당들이 통합을 한다 해도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경합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경합 지역에 뭐 제3지대 후보가 나와서 우리 표를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후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했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제3지대 당이 소위 반윤 연대의 고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정치 지형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 22대 국회에 반윤연대 의석이 200석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이기는 정치 선거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갈 거냐, 준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더 좋겠냐, 이런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보 시민단체나 그런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의 결성을 좀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양당 제도로 고착되면서 또 국민의당이 출연할 때 안철수가 이제 결국 대한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일정한 정도 국민들에게 좀 받아들이는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철수는 또 배신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은 국민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의 출연을 원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지금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지금 논리로는 보면은 비례연합정당을 잘 구성해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국회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국민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동형으로 가야 네.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 병립형으로 해서 민주당이 민주당 자체 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단독으로 뭐 탄핵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용인하시겠냐? 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준연동형을 연동형으로 가자.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게 좀 더 국민들한테 훨씬 더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회귀하면 좀 부작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치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네. 당이 승리하는 총선이 차선책이고 네.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갑시다. 네. 그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잘 하세요. 네. 예. 이 선거제도 문제는 또 따로 제가 또 총장님하고 따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 룰, 민주당은 이미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고요. 예. 예. 국민의힘이 공천 룰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청년한테는 배려를 하고 중진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민주당 공천 룰 같은 경우는 5대 5라고는 하지만 50대 50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정량평가고요. 네. 정성평가가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죠? 당 기여도니 뭐니 하는 것 그렇죠. 물론 정당이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당 지도부에서 봤을 때 인위적으로 잘라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공천 룰은? 일단은 공천 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공천을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혁신안에 의해서 선거 제도에 제대로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네. 이 시스템 공천 룰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 안에서는 이제 근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일부 그러니까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중에 10% 미만인 경우에는 더 감점을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어쨌든 뭐 공천 룰의 일부 좀 손을 것이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당 대표의 공천권이 지나치게 전행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스템 공천의 장점을 희석해서는 안 되겠죠. 네. 국민참여 공천 그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무슨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하면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사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무면 이거 공정하다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량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지만 정성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당 홈페이지나 무슨 공천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뭐 A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막 글을 많이 올리면 이 사람은 좀 점수를 더 주겠다. 그건 동원하면 수천 명 올라가고 동원 안 오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얘기했던데 아마 당하고 실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희들이 또 법적인 또는 당규적인 용어로 보면 국민 참여 경선 그러면은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여론조사 그렇죠. 100%로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당 대표의 공천권을 지나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다.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했으면 결국은 지금 어제 백프리핑을 한 거 보면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뭐 하면은 그것을 참고해서 기준을 바꾸고 그럼 완전히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손대기 시작하면 이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공천이 253개 지역구나 되는데 시끄럽지 않진 않죠. 일부 후유증은 있기만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친명은 뭐 조금 부족해도 넘어가고 반명 비명은 그냥 배제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선거를 망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국민참여 공천 그래서 좀 획기적인 거 나올 줄 알았더니 홈페이지에 의견을 시민들이 많이 내주시면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불리한 것은 배제시키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2016년에요.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이 국민 참여 경선이었거든요. 그때 100% 여론조사.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했고,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해서 투표를 했죠. 나는 국민 참여 공천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 지금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좀 개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한 면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이거 이제 그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 그 정성평가 부분을 이걸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당의 기여도, 정체성,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정성평가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님께서는 여기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공천을 앞두고 있는 분이 지금 다음 공천이 이용균이라고 전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습니다. 정치학자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고 네네.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원님이 속내가 어쩌든 간에 잘못 말씀드리면 큰일 나요. 몸 조심합시다. 이거 공중파 아니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막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용균 의원은 몸 조심하시는 걸로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하여튼 자 광주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제까지 인식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선거는 일단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 다음 네. 선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 예. 일단 이번 선거 경우에도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지대 무슨 신당을 얘기하면서 자꾸 언론이 무슨 얘기냐면은 6명을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이준석 신당 또는 제3지대가 뭉쳐가지고 현역 의원 6명을 확보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자꾸 언론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겁니다. 지금 기호 3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기호 3번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찍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3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는 또 국고보조금 받고 이것은 정치를 정말로 저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탈당해가지고 옮겨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에서 평가받아가지고 하위 10% 20%에서 당적 옮겨가지고 한다. 국민이 다 압니다. 또 이제 공천 탈락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언론이 6명, 7명 이상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또 심지어는 무슨 설 전까지 하냐 마냐 근데 나는 이것도 대한민국 언론이 수준이 저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에 가족이 모여서 정치 토론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설에 무슨 밥상에 올리느냐 말 이게 전부 언론이 만들어내는 허구예요. 맞습니다. 지금 고향도 별로 가지도 않아요 설에. 그럼 물론 설 전후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설 지나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인터뷰 해보세요. 다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부가. 민심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전부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치게 언론이 무슨 현역 몇 명을 확보하느냐, 서울까지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언론이 저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총장님, 제가 저급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저도 잘못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 퇴임했으니까 좀 갑자기 발을 쳐가려니까 좀 쑥스럽게 합니다. 그죠? 설 민심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서울에 삼성, 현대 막 다녀요. 네. 그러면 시골에 내려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누구 찍으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임마. 나는 다 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 민심이니 뭐니 한 것은 정말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고 언론이 반성해야 되고 그 20년 30년 전에 써먹던 선배들이 써먹던 그 못한 레토릭을 지금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내 후배들 다 반성하라고. 하여튼 저도 잘못해놓고 자 이제 의원님 당선되려면 네. 물론 공천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런 거죠. 그렇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광주 또 호남의 정치에 요구되는 게
주류 정치에 진입해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그 정치의 목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호남의 번영을 당겨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이셨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당대표의 리더십이 호남을 대변하지 못한 걸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그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네. 호남의 정치가 이제 제대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일 중심에 두고 있는 거는 저의 지역구인 광산이 광주와 전남의 미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24년을 함께 했던 제가 시민들과 늘 함께 했던 제가 이 지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광산의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는 것. 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Y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영산강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광주, 나주, 장성, 담양 이런 지역이 다 함께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축이 되는 그런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가 뒷받침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용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 이럽니까? 대체로 이제 뭐 저희 지역의 공공항 이전 문제, 네. 또 KTX 투자 선도지구를 포함한 청정적 복합 환승센터,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 또 미래차 산단 문제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들이 총 직결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결하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당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초선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또 저의 이제 그동안 오랜 경험들이 잘 정치 안에서 녹여내서 네. 시민들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총장님 앞에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엉킵니다만 그 공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광주 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당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 정가에서는 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전략공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어느 지역구를 지금 그 비워둔 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더 이상 광주는 아무를 보내도 된다고 하는 그 자만심을 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전략공천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략공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만히 가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 방금 우리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말해서 이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이 저출생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공부한 바가 없다. 네. 부실하다. 왜냐? 무슨 그 임대 아파트를 빌려주고 거기에 뭐 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내주고 그걸 지금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을 해소해 줄 거냐.
교육비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줄 거냐. 또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소위 이 주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책을 가다듬어서 국민의 마음에 닿는 것들을 이 선거 앞두고 당이 내놓아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을 좀 잘 정리하셔서 네. 당에 전달하시고, 예, 또그 공약으로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광산 거기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그런 공약들 좀 잘 다듬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바쁘신데 나오셨으니까, 야, 진행자가 너무 진행을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 요 부분이 있으면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제가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네. 우리 지명문 총장님하고 예. 이렇게 함께 했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뒷걸음질 막아낼 수 있는 총선이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지병문 총장님 그리고 광산갑 국회의원 네. 예,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